봄이 오면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정원의 목련이었다. 오현숙은 매년 그 하얀 꽃잎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녀는 여전히 이 한적한 교회에 단층 주택을 지키고 있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손수 가꾼 정원과 마당 한편에 자리한 오래된 장독대는 이제 그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벽지 곳곳에 남은 얼룩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 장난치던 흔적이었고, 거실 한쪽 구석의 낮은 책장에는 남편이 읽다만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오현숙은 가끔 그 책등을 쓰다듬으며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생의 증거였다. 자녀는 2명이었다. 아들 준우와 딸 서영. 둘 다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오현숙은 그것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절 외에는 좀처럼 집을 찾지 않는 자녀들, 통화도 필요할 때만 짧게 걸려오는 목소리들. 안부는 늘 형식적이었다. 잘 계시죠? 라는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그래도 오현숙은 이해하려 애썼다. 바쁜 세상이니까,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게 힘드니까. 그녀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정원을 돌봤다. 고요함은 익숙했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듯했다. 이른 봄의 어느 오후, 딸의 남편인 윤태석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다. 오현숙은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다. 사위는 늘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러웠다. 그는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며 차 한 잔을 사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현숙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따뜻함보다는 계산이, 관심보다는 목적이 먼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윤태석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마당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정원을 칭찬했다. 정말 잘 가꾸셨다고, 이 동네가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땅값도 꽤 올랐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오현숙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떠나기 전 한 번 더 마당을 둘러봤다. 오래된 집이지만 구조가 좋다고, 손만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현숙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사위가 떠나고 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목련꽃은 여전히 하얗게 피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꽃잎이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오현숙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괜찮다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고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사위가 다녀간 지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다. 아들 준우와 딸 서영이 주말에 함께 내려온다는 소식이었다. 오현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두 남매가 동시에 집을 찾는 일은 명절에도 드물었다.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오현숙은 이틀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준우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서영이 어렸을 적 즐겨 먹던 잡채를 만들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외로웠던 마음 한편이 채워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정원의 핀 철쭉을 보며 미소 지었다. 봄은 이렇게 또 찾아왔고 가족도 이렇게 다시 모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주말 오후 준우와 서영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남매가 들어섰을 때 오현숙은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포옹은 짧았고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들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집안을 둘러봤다. 마치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이 아니라 처음 방문한 부동산 매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오현숙은 그 눈빛을 외면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과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진 잡채, 그리고 젓가락에 담긴 나물들. 오현숙은 자식들이 맛있게 먹기를 바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준우와 서영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무언의 신호가 오가는 듯했고 오현숙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이 너무 넓지 않냐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서영도 거들었다. 요즘 이 동네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오현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자식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앞서 있었다.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갔다. 땅의 평수와 시세, 재개발 가능성, 그리고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오현숙이 평생 가꾼 정원은 개발 가치로 남편과 함께 보낸 세월이 담긴 집은 자산으로 환산되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통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서영은 태블릿을 꺼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여주었다. 이곳에 살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병원도 가깝고 관리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준우는 등기 이전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모두 그녀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오현숙은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오현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동의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봤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반쯤 남아 있었다. 자식들은 음식보다 숫자와 계획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오현숙의 귓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떨릴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준우와 서영은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은 정원을 거니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오현숙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가 심고 가꾼 나무들, 남편이 손수 놓은 돌들, 매년 봄마다 피어나는 꽃들.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의 눈에는 철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보이는 듯했다.
서영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준우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들의 대화는 오현숙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 자식들은 돌아갔다. 짧은 포옹과 함께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오현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식탁을 정리했다. 남은 음식들을 용기에 담으며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목련은 여전히 하얗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이제 달라 보였다. 마치 곧 사라질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더덥고 슬펐다. 그날 밤 오현숙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였지만 자식들에게는 단지 숫자로 환산되는 대상일 뿐이었다. 그 깨달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 오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둔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흘려들었다. 하지만 점차 또렷해지는 단어들이 오현숙의 손을 멈추게 했다. 담보대출 등기 이전 시가 절차. 그녀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니 알 필요가 없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언어들이었다. 서영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준우의 목소리는 조급했다. 윤태석은 중간에서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그들은 이미 부동산, 감정평가까지 받아놓았고 대출 한도를 확인한 상태였다. 심지어 오현숙을 요양시설로 보내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현숙은 도마 위에 물을 내려다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귓가에서는 빗소리와 자녀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남편과 함께 마당에 나무를 심던 날, 아이들이 정원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던 날, 장독대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고추를 말리던 오후. 그 모든 순간이 담긴 이 집이 지금 그들의 입에서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오현숙은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찬 타일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정원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처절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검은 그림자가 되어 흔들렸고 어둠 속에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오현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두운 생각이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내가 사라지면 저들은 편해질 것이다. 내가 없으면 서류에 서명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일 뿐이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더욱 좁아졌고 숨이 막혔다. 새벽이 되어서야 오현숙은 간신히 눈을 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것들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곧 잃게 될 것들의 목록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자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둘러앉았다. 오현숙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그들은 날씨 이야기를 했고 회사 이야기를 했으며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했다.
마치 어젯밤 거실에서 나눴던 차가운 계산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현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지만 더 이상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밥을 한술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삼킬 수가 없었다. 점심때쯤 윤태석이 다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오현숙에게 몇 가지 간단한 서류라며 설명했다. 하지만 오현숙은 그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집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사전 동의서였고 그녀의 서명 하나면 모든 것이 시작될 절차였다. 오현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글자들을 후웠다. 시력이 나빠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굳이 안경을 찾지 않았다. 어차피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장의 종이가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자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기대와 조급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오현숙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을 가져갔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집을 함께 마련하던 날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던 것. 여기서 우리 평생 살자. 아이들 키우고 늙어서도 함께 있자. 오현숙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자녀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점차 멀어졌다. 오현숙은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소리였다. 이틀이 지났지만 오현숙은 방문을 열지 않았다. 자녀들은 처음엔 기다렸고 그 다음엔 재촉했으며 마침내 짜증을 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문 앞에 놓인 식사는 그대로 식어갔고 밤이 되면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집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셋째 날 아침 준우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대출 심사 기한이 임박했고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되면 금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오현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낡은 나무 무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밤 올려다보던 그 무늬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정오가 지날 무렵 윤태석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서류 가방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모든 것이 오현숙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집의 운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매매가, 중개수수료, 명예 이전 절차, 세금 문제.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들이 공기를 채웠다. 중개업자는 집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다시 거실로 이어졌다. 마치 이미 주인이 바뀐 집을 점검하는 것처럼 거침없었다. 오현숙은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웅크렸다.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자는 의견,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데려가자는 의견, 법적 대리인을 세우는 방안까지 거론되었다. 그들은 오현숙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준우는 이미 몇몇 요양시설의 비용을 알아본 상태였고 윤태석은 후견인 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받아놓았다. 오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천천히. 베개는 금세 젖었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아픔이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던 삶, 그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시간들,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차가운 계산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자녀들과 중개업자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서류가 펼쳐지는 소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들은 저녁도 거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갔다. 오현숙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처분이 불가능했고 강제로 진행할 경우 추후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윤태석이 다시 한번 오현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투였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말, 더 좋은 환경에서 편히 지내시라는 말,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다는 말. 하지만 그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오현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거래였고 효도가 아니라 거래 조건이었다. 오현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걷자 정원이 보였다. 달빛 아래 나무들은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고 장독대는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 아이들이 그네를 매달았던 느티나무, 매년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던 매화나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그녀의 부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준우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서영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자는 다른 매물도 대기 중이니 빨리 결정해달라며 압박했다. 집은 더 이상 오현숙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전쟁터였고 그녀는 고립된 채 포위당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오현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사진, 이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의 모든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진 속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현숙은 사진첩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기대의 소리였고 믿음의 소리였으며 사랑의 마지막 잔해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오현숙은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선택뿐이었다. 챕터 5. 새벽의 선택. 새벽 4시 오현숙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거실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소파에는 누군가의 재킷이 걸쳐져 있었다. 오현숙은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명예 이전 동의서, 요양시설 안내 책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각각의 종이는 그녀의 남은 삶을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가득했다. 오현숙은 그 서류들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장씩 찢기 시작했다. 첫 장이 찢어지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을 가르는 날카로운 신호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찢어질수록 그녀의 손은 더욱 단호해졌다. 계약서의 숫자들, 법률 용어들, 정중한 척하는 문장들이 모두 산산이 부서졌다. 마지막 서류까지 찢어내자 바닥에는 하얀 조각들이 눈처럼 쌓여 있었다. 오현숙은 그 위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몇 년 전 지역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그는 노인 인권 보호와 재산 관리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했었다.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를 일이라며 받아두었던 것이었다. 오현숙은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오현숙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어떤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서영이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어머니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영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안이 교차했다. 오현숙은 아무 말 없이 신발끈을 묶었다. 서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오현숙은 딸을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오현숙은 정원을 지나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는 여전히 그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다. 오현숙은 로비의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는 명함과 함께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자필로 쓴 메모가 들려 있었다. 그 메모에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 집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남은 생을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변호사는 중년의 온화한 얼굴을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오현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필요한 질문만 던졌다. 오현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 그리고 최근 며칠간 겪은 배신과 고리.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해방의 눈물에 가까웠다. 변호사는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공익법인 기부 생전 증여 등
각각의 장단점과 법적 효력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오현숙은 신중하게 듣고 질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였다. 최종적으로 오현숙은 결정을 내렸다. 집과 땅은 지역의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하되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이었다. 사망 후에는 그곳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명시했다. 정원은 함께 가꾸는 치유의 공간으로, 집은 따뜻한 식사와 대화를 나누는 쉼터로,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이 공간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서류 작성은 몇 시간이 걸렸다. 오현숙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으며 서명했다. 마지막 장에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오랜 짐이 내려진 것 같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결정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지만 일단 공증이 완료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오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번복할 생각은 없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들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은 치워졌지만 긴장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았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오현숙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한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 재산 기부를 결정했다는 것, 더 이상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녀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서영은 어머니가 농담하는 거라고 믿고 싶어 했고 준우는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졌으며 윤태석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오현숙의 표정은 단호했다.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타협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통보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은 집을 떠났다. 떠나면서 서영은 뒤돌아보았지만 오현숙은 현관에 서서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오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셨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그녀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나무들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장독대는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현숙은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은 이제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비록 홀로 남겨졌지만 그 고독은 배신의 고통보다 훨씬 견딜만 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